1952년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지하 저장고를 정리하던 한 고문서 보관관이 먼지투성이 철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6세기에 걸쳐 영국 왕실이 철저히 숨겨온 가장 끔찍한 비밀이었습니다. 양피지에 적힌 글씨는 파래고 일부는 갈색 얼룩으로 지워져 있었는데 나중에 과학적 분석 결과 그 얼룩들은 어린아이의 피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 소녀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벨 드 발루아,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잔혹한 운명을 맞이한 여왕의 이야기 말입니다. 1389년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궁전에서 태어난 이사벨은 처음부터 정치적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샤를 6세는 정신질환으로 종종 정신을 잃곤 했고 어머니 이사보 드 바비에르는 권력에 취해 자신의 딸을 가장 값비싼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 거래가 한 어린 소녀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는 계약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1396년 10월 31일 할로윈 밤이었습니다. 칼레 근처 생토메르 교회에서 역사상 가장 기괴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신부 이사벨은 고작 6살이었고 그녀의 작은 손에는 성인 여성용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너무 커서 계속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신랑 리처드 2세는 29살의 성인으로 이미 첫 번째 아내를 잃고 권력 유지를 위해 절망적으로 새로운 동맹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 도중 일어난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이사벨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어린아이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한 귀족의 기록에 따르면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오는 비명과 같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욱 섬뜩했던 것은 리처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이사벨의 손목을 꽉 잡고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는데 그 순간 소녀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진 인형처럼 말입니다. 결혼식 후 이사벨은 즉시 잉글랜드로 끌려갔습니다. 그녀가 처음 발을 디딘 도버 항구에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항구의 개들이 그녀를 보고 모두 짖기 시작했고 말들은 그녀 근처에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한 마구간지기는 나중에 그 아이 주변에는 죽음의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이사벨은 웨스트민스터 궁전이 아닌 템스 강변의 셰인 궁전으로 보내졌습니다. 이곳은 과거 반역자들을 가두던 곳으로 높은 탑과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이사벨에게 배정된 방은 북쪽 탑의 최상층에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방은 이전에 반역죄로 처형되기 전 마지막 날들을 보낸 귀족들이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간 첫날 밤 이사벨은 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 속에서 긁어대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끔찍한 것은 곧 시작될 리처드의 야간 방문이었습니다. 리처드 2세는 결혼 후 3일째 되는 밤부터 이사벨의 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아내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곧 드러났습니다. 궁전의 하인들은 깊은 밤 북쪽 탑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금속성 소리들이었습니다. 한 용감한 시녀가 몰래 문틈으로 엿보려 했을 때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작은 이사벨을 의자에 묶어두고 그녀 앞에서 각종 도구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너를 완벽한 여왕으로 만들어줄 선생님들이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도구들 중에는 어린아이 크기로 특별히 제작된 족쇄와 고문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교육은 체계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이사벨에게 완전한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 정교한 공포와 고통의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사벨이 울면 더 심한 고통이 기다렸고 웃으면 그것 또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처벌받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만을 두려워하며 자신만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이사벨의 변화는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해졌습니다. 한때 호기심 많고 활발했던 소녀는 말수가 극도로 적어졌고 누군가 갑자기 다가가면 온몸을 떨며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이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성인도 갖기 어려운 깊은 절망과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사벨이 보이기 시작한 특이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톱으로 벽을 긁는 버릇이 생겼고 종종 의미 없는 숫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 숫자들은 리처드가 그녀를 괴롭힌 날들을 세는 것이었습니다. 1일, 2일, 10일, 50일,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97년 크리스마스, 궁정에서는 성대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사벨은 그 축제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녀는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궁정 의사가 진찰한 결과 그녀의 몸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등과 팔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새겨진 상처들, 손목과 발목의 마찰상, 그리고 목 주변에 이상한 자국들이었습니다. 의사가 이에 대해 리처드에게 보고하자 왕은 어린 여왕이 놀다가 다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개인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가혹 행위의 결과다. 하지만 나는 왕에게 대항할 수 없다. 1398년 봄, 이사벨에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을 때 히스테리컬하게 웃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잠들면서도 웃음소리를 내곤 했는데 그 소리는 궁전 전체에 퍼져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리처드의 개인 시종 중 한 명이 나중에 고백한 바로는 왕은 이사벨의 이런 변화를 보고 크게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다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벨이 보이는 정신적 불안정을 자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1399년 7월 헨리 볼링브로크가 프랑스 망명에서 돌아와 리처드 2세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리처드가 아일랜드 원정에 나간 사이 볼링브로크는 빠르게 잉글랜드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이 혼란 중에 셰인 궁전은 며칠간 완전히 방치되었고 그동안 북쪽 탑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8월 19일 볼링브로크의 부하들이 셰인 궁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함이었습니다. 북쪽 탑의 문을 부수고 들어간 그들은 먼저 코를 찌르는 악취에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문들은 모두 두꺼운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촛불을 켠 후 그들이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이사벨은 방 한가운데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대부분 뜯겨나가 있었고 손톱은 피가 마를 때까지 벽을 긁어댄 흔적으로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했던 것은 방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각종 고문 도구들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어린아이의 몸에 맞게 특별히 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족쇄, 아이 크기의 고문대, 그리고 설명하기도 끔찍한 다른 도구들이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수백 개의 작은 손가락 자국들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피가 마른 채로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이사벨이 몇 년에 걸쳐 필사적으로 벽을 긁어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섬뜩했던 것은 그 자국들이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이사벨이 자라면서 절망도 함께 자라났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바닥의 한 귀퉁이에서는 작은 뼈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 그것들은 작은 동물들, 아마도 쥐나 새들의 뼈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사벨이 극도의 고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잡을 수 있는 작은 생명체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구출대가 이사벨에게 말을 걸자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안전하다, 자유롭다고 말하자 갑자기 이사벨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소리 중 하나였다고 그들은 후에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유? 자유라고요? 그분이 돌아오실 거예요. 밤이 되면 항상 돌아오세요. 저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절대로. 이사벨을 궁전에서 빼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방을 떠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분이 돌아와서 저를 못 찾으시면 더 화가 나실 거예요. 라고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사벨을 강제로 들쳐 업고 나와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궁정 의사가 이사벨을 진찰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크고 작은 상처들로 뒤덮여 있었고 일부는 최근의 것이었지만 대부분은 오래된 것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흉터가 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등과 다리 부분의 상처들은 분명히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가혹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더욱 끔찍했던 것은 그녀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이사벨은 성인 남성을 보면 즉시 실신하거나 히스테리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남성 의사의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을 떨며 팔짝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잠들기를 거부했고 그분이 오실 시간이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새로운 왕 헨리 4세는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자 즉시 모든 증거를 인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사벨이 머물렀던 방은 완전히 개조되었고 관련된 모든 증인들은 입막음 당하거나 멀리 보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 여왕이 건강상의 이유로 프랑스로 돌아간다고만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을 프랑스로 돌려보내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배를 타는 것을 거부했는데 물속에서도 그분이 저를 찾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진정제를 맞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배에 실려야 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이사벨을 본 그녀의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6년 전 잉글랜드로 떠났을 때의 활발하고 아름다운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극도로 마른 몸에 공허한 눈동자를 가진 유령 같은 존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사벨의 어머니 이사보는 딸을 보고 즉시 기절했고 며칠 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의사들이 이사벨을 진찰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몸에서 고문의 흔적들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섬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사벨의 몸 곳곳에 작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해독한 결과 그것들은 리처드의 소유, 왕의 것, 영원히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이사벨은 결국 파리 근교의 푸아시 수녀원에 맡겨졌습니다. 수녀들은 그녀를 돌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사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종종 자신의 몸을 해치려고 시도했습니다. 수녀들은 그녀의 손을 묶어두어야 했고 24시간 내내 감시해야 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이사벨이 종종 중얼거리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왕관이 너무 무거워요. 제 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라고 자주 말했는데 그녀가 착용한 적 있는 왕관은 실제로는 매우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왕관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저주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섬뜩한 버릇은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녀들은 종종 이사벨이 그림자를 향해 용서해 주세요. 전 좋은 아내가 되려고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치 리처드의 유령이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409년 9월 13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이사벨은 평소보다 더 심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안 돼요. 다시는 안 돼요. 라고 소리치며 잠에서 깨어났고 그 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수녀들이 확인하러 갔을 때 이사벨은 침대에서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되었지만 이사벨의 시신을 본 수녀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이상한 자국들이 있었고 손목에는 마치 무언가에 묶였던 것 같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한 수녀는 마치 그분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사벨이 죽던 날 밤 수녀원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 수녀들이 깊은 밤에 남성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벨의 방에서는 이상한 차가운 바람이 불었는데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어떤 수녀는 복도에서 키 큰 남성의 실루엣을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확인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사벨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매장 과정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을 무덤에 내릴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마치 누군가 그 순간을 방해하려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관이 땅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사벨의 이야기는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묻힌 후 푸아시 수녀원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밤에 어린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복도를 뛰어다니는 작은 발자국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떤 수녀들은 이사벨의 무덤 근처에서 흰옷을 입은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6세기가 되었을 때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한 궁정학자가 윈저성이 비밀 서고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리처드 2세의 개인 일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일기에는 이사벨에 대한 끔찍하고 상세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증거였습니다.
일기의 첫 번째 항목은 1396년 11월 3일 이사벨이 잉글랜드에 도착한 직후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어린 아내가 도착했다. 그녀는 아직 너무 어려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것이 좋다. 빈 종이에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이다. 며칠 후에 기록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이사벨은 여전히 프랑스 고향을 그리워한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그녀가 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리처드가 이사벨을 교육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록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사벨에게 첫 번째 교훈을 주었다. 그녀가 울면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녀는 빨리 배우는 아이다. 일기에는 또한 리처드가 특별히 제작한 교육 도구들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대장장이에게 특별 주문한 도구들이 완성되었다. 모두 그녀의 작은 몸에 맞게 만들어졌다. 이제 진정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리처드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이사벨을 완벽한 여왕으로 만들고 있다. 두려움과 사랑은 같은 것이다. 그녀가 나를 두려워할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일기의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리처드가 이사벨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한 부분이었습니다. 3개월째 이사벨은 더 이상 울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내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공포를 나는 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다. 또 다른 항목에서는 이사벨이 자신의 손으로 벽을 긋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를 막으려 했지만 이제는 그대로 두고 있다. 그녀가 자신의 고통을 벽에 새기는 것을 보는 것은 묘한 만족감을 준다. 가장 끔찍했던 기록은 1398년 겨울의 항목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사벨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순수한 공포에서 나온 말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것이 더 완벽하다. 진짜 사랑보다 공포에 기반한 복종이 더 확실하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1세는 이 일기를 읽고 나서 즉시 그것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자는 몰래 몇 페이지를 복사해 두었고 그 복사본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학자는 나중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악마의 일기를 읽었다. 리처드 2세는 단순한 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고통 자체를 예술로 만든 괴물이었다. 18세기에 셰인 궁전이 대대적으로 개조될 때 공사 인부들은 북쪽 탑에서 더욱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벽을 헐어내던 중 그들은 벽 속 빈 공간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어린아이의 머리카락 다발들과 작은 치아들 그리고 손톱 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장 섬뜩했던 것은 피로 쓰여진 작은 종이 조각들이었는데 그곳에는 도와주세요, 아파요, 집에 가고 싶어요 같은 절망적인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벽 속에서는 이사벨이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작은 인형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인형은 천조각으로 만들어졌는데 목 부분이 실로 꽉 묶여 있었습니다. 인형의 얼굴에는 눈물을 표현한 듯한 선들이 그어져 있었고 입 부분은 실로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사벨이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절망적으로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증거였습니다. 이 발견들은 모두 조용히 처분되었고 공식적으로는 오래된 건축 자재들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사에 참여했던 한 인부는 죽기 직전 고백록을 남겼는데 그곳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방에서 발견한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것들이었다. 나는 그 후로 50년을 살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는 이사벨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프랑스와 영국의 기록들을 종합하여 이사벨의 삶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다른 유럽 궁정의 기록들에서는 리처드 2세를 어린 신부를 둔 미친 왕이라고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 궁정의 한 외교관이 남긴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왕의 행동은 정상적인 인간의 범주를 벗어났다. 그는 자신의 어린 아내를 마치 소유물처럼 다루며 그녀를 통해 어떤 병적인 만족을 얻는 것 같다. 이것은 정략 결혼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일이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당시 프랑스 궁정이 이사벨을 구출하려는 비밀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리처드가 폐위되면서 무산되었고 그때까지 이사벨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후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사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1963년
파리의 한 고서점에서 발견된 15세기 문서에는 푸아시 수녀원의 한 수녀가 남긴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사벨 여왕님은 평생 남성의 그림자만 봐도 발작을 일으키셨다. 그분은 자주 그분이 오신다고 중얼거리셨는데 그때마다 온몸을 떨며 숨어버리곤 하셨다.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는 못했다. 1970년대에는 현대적인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사벨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이사벨은 현재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보였다고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보인 자해 행동과 환각 증상들은 극심한 트라우마의 결과였다고 결론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섬뜩한 발견은 1980년대에 있었습니다. 런던 대학의 한 연구팀이 중세 문서들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리처드 2세의 또 다른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개인 회계 장부였는데 그곳에는 특수 도구 제작비라는 항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지출이 이사벨과의 결혼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회계 장부에는 또한 북쪽 탑방음 공사비, 특수 자물쇠 설치비, 의료진 매수비 같은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리처드가 이사벨을 감금하고 학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DNA 분석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푸아시 수녀원의 예터에서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그때 이사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무덤에서는 이사벨 혼자가 아닌 두 구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한 구는 분명히 이사벨의 것이었지만 다른 한 구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어린 소녀의 것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두 유골 모두에서 비슷한 외상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벨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끔찍한 단서였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유골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사벨의 뼈에서는 반복적인 골절과 치유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손목과 발목 뼈에서는 족쇄나 밧줄에 의한 마찰로 생긴 마모 흔적들이 명확하게 관찰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두개골에서 발견된 미세한 균열들이었는데 이것들은 반복적인 타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도 이사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역사 문서 분석을 통해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연관 기록들이 찾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이탈리아 베니스의 한 도서관에서 14세기 외교관의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그곳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왕의 어린 아내에 대한 소문들이 유럽 전역에 퍼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한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당시 다른 유럽 왕실의 어린 신부들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정략 결혼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벨의 경우는 단지 그 중에서 가장 잘 기록된 사례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섬뜩한 것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입니다. 셰인 궁전의 예터를 방문하는 사람들, 특히 어린 소녀들은 종종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어떤 이들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며 때로는 어린 소녀의 속삭임 같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2018년 한 영국의 초자연 현상 연구팀이 셰인 궁전터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여 그곳의 에너지를 측정했는데 북쪽 탑이 있던 자리에서 유독 강한 음성 에너지가 감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들이 녹음한 음성 파일에서 어린 소녀의 목소리로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말이 들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초자연적 현상들에 대해서는 과학적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사벨의 이야기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고통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권력자들의 욕망 앞에서 무력한 어린 생명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고통이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사벨의 이야기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현재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권력과 욕망에 의해 희생되는 무고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사벨의 이야기는 그런 현실에 대한 끔찍한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700년 전의 그 어두운 교훈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사벨 드 발루아,
6살의 여왕이 되었지만 단 하루도 행복하지 못했던 그 소녀의 이야기는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그런 악함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녀의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사벨의 이야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남긴 상처와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언제든 다시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권력은 변하지 않으며 무고한 생명들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찾고 싶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야 합니다.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세요.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당신이 평생 잊지 못할 진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알고 나면 밤에 잠들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